유치원 교육과정 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학년도 문제입니다. 다음은 모모 유치원의 자율연수 시간에 교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와, 선생님 이 문제 기억나십니까? 2017 학년도에요. 저희가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만 문제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1차부터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 처음 만들어진 해가 언제인지 기억나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 국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교육과정을 얘기하는데 제1차를 말합니다. 처음 발표했다 제1차입니다. 제1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선생님 177페이지 보십시오. 69년에 문교부령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교부령은요, 교육부의 옛날 명칭입니다. 69년에 만들어지면서요, 뒷내용 조금 보시겠습니다. 10년 뒤인 2차에 유치원 교육과정이 다시 개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제2차는 79년입니다. 그런데 10년 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유치원 교육과정이 10년이나 지나서 다시 개정이 될 수 있냐? 그거는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증거로 초등은 54년에 제정되어서 처음으로 63년에 개정이 되고 6년 뒤인 73년에 다시 개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10년 뒤라는 거였죠. 그래서 관심이 없었다 유아교육에 얘기를 하는데요. 제3차로 오시면서요. 정권이 바뀌어요, 선생님. 전두환이죠. 전두환으로 바뀌죠. 박정희 대통령에서 전 대통령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바뀔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 정권이 바뀐 정권이 그 전의 정권을 지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지우는 게 뭘까요?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공서에도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라 전공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3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유신 말기에 정책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던 기존의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개정하려는 교육계획 조치에 따라서 개정 2년 만에 다시 개정되었다. 그런데 애초에 유치원 교육과정이 2년 만에 81년도에 개정이 된 거는 정권이 바뀌어서예요. 그런데 이 정권이 과연 유치원 교육과정만 바꾸고 싶었을까요? 이때 초등과 중등, 고등의 교육과정이 모두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교육과정을 모든 체계의 교육과정을 바꿨기 때문에 유치원이 학교와 처음으로 동시에 개정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로 제3차 교육과정은 그 전에 유치원만이 각급 학교와 분리되어 별도로 개정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처음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상호 연계성 속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유는 정권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 정권이 전해의 정권을 모두 지우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싹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초, 중등, 고등이 다 바뀐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 유초가 연계성 있게 관련을 지으면서 동시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4차는요. 4차는 87년 6년 만이에요. 그럼 6년 만에 바뀌었다는 건 교육적인 의도로 바꿨다는 게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바뀐 거죠. 그 다음에 5차는 92년 마찬가지 교육적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6차요. 98년이요. 6년 뒤에 다시 바뀌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권의 3차, 4차로 오면서부터는 그냥 바꿔야 되는 시기마다 바뀐 거예요. 교육적인 이유로. 그 다음에 2007년에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2007년에 개정된 건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2007년에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6차를 아주 조그맣게 부분 수정한 겁니다. 선생님, 그 뒤에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뒤에 게
누리과정이거든요. 5세 누리과정이 12년부터, 그 다음에 2012년부터 3호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2013년부터. 그런데 저희가 현행, 지금 2019년도에 유치원교육과정은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유는 실은 누리과정에서 한 부분이 개정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리과정을 그대로 이으면서 아주 조그만 부분, 실은 이제 하루 교육시간, 일일 교육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에서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변경이 2015년에 됐는데, 이 2015년에 이 변경된 부분 때문에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7년 것도 제7차가 아니라 2007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제6차, 그 전에 교육과정인 제6차가 아주 조그맣게 부분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현장 교사들은 이때 6차 개정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정식 명칭은 2007년이네요. 제가 6차를 하고 강의를 하고 교사 생활을 하고 이제 유학을 갔었거든요. 자, 175페이지. 그래서 문제는요. 우리나라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 과정이 처음 만들어진 해가 제1차입니다. 1969년이요. 제2차 디귿에서 유아에 대한 정의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디귿, 유아교육법에서 유아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어린인데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1살 빨리 유치원 들어올 때 있고요. 초등학교 1년 빨리 들어갈 때도 있지만 1년 늦게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유치원을 1년 늦게 들어간다면 우리 유치원에서 받아들여 줍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을 졸업하는 시기는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연령보다는요. 늦게 가는 아이들, 빨리 가는 아이들 아무래도 발달 수준이 차이가 나니까 저희가 그걸 인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답은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어린이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문제가요. 그래서 그게 3번 문제인데 제가 3번 문제부터 했습니까? 2번 문제 건너뛰고 죄송합니다. 2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2번 문제 니은과 관련해서 유치원 교육과정이 2년 만에 개정된 거. 니은이 뭐냐 하면요. 제3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제2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불과 2년 만에 개정되었고 또 그 당시 교육과정의 일일시간 편성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현재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달랐어요. 그러면 2년 만에 개정된 거 2차에서 3차에서 2년 만에 개정된 이유가 뭡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요. 유신 정권이죠. 정권의 변화죠. 그래서 답은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유신 말기에 정책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던 기존의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개정하려는 교육개혁 조치에 따라 개정 2년 만에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선생님, 유초와 초등과 연계하기 위해서 개정된 게 아니라요. 이 정권의 변화 때문에 다 바꾸다 보니까 유아와 초등이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답이, 제가 제시한 답이, 교육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당시에 내리셨어요. 한마디로 그거는 정치적인 시각이고, 교육 안에서 교육적인 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유아교육 과정이라는 유치원 전공서에서 찾았습니다. 유아교육 전공서. 그리고 이 유아교육 전공서에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따온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선생님 실은요, 교육과 정치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박사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유아교육이 교육학 연결해서 세부 전공이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은 제 박사는 철학 박사거든요. 선생님, 철학 박사는 실은 이제 경영, 법, 그 다음에 교육 다 아우르는 거예요. 이유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요소들이나 혹은 학문적으로도 이제 따로 떼어질 수가 없어서 박사는 철학 박사로 묶이게 됩니다. 인문학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영 쪽 사람들이, 실은 제 클래스메이트들이, 반 친구들이 경영 쪽이 70%였어요. 거기가 비즈니스 MBA도 유명한 학교라서. 그런 것처럼 저희가 정치, 경제, 교육은요, 같이 가고요. 교육이라는 걸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 문화적 영향력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그건 정치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골마는 경제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경제 이론이 교육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창의성의 오스본 있죠? 오스본은 그것도 광고주였어요. 광고 회사의 그런 어떤 임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학교에서 낸 것도 아닌데 우리 교육원에 들어왔다고요. 지금 우리 유아교육원에서 다루고 있는 학문이나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들이요. 교육원에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심리에서 들어왔고요. 철학에서 들어왔고요. 법에서 들어왔고요. 정치에서 들어왔고, 사회에서 들어왔고, 경영에서 들어왔어요. 교육에서도 들어왔고요. 이렇게 종합적인 게 하나의 교육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공서에서 나왔다라는 건 그 교육적 해석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고요. 또 하나 제가 비밀 말씀드릴게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놀랐어요. 무슨 촛불 시위라던가 그때 사회적 움직임이 국가 전체의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국가라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동학과 같은 어떤 정말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대에서 저희가 돌아봤을 때 우리의 촛불 시위가 하나의 민주화 운동의 하나로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이 문제를 낼 수 있었을까라고 했는데, 그때 워낙 우리의 움직임이 시민들만이 아니라 학계라던가 아니면 정말 전반적인 사회 전체의 어떤 뜻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기출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도 조금 놀랐던 문제긴 합니다. 4번이요.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두 가지를 A, B, C, D에서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을에 해당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육과정 구성 방향은 이 외에도 4가지가 더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을 조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에 따라 유아의 발달 특성과 연령을 고려하고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시한 거 2가지 외에요. 4가지가 더 있어요. 인데요. 그 4가지 나온 박스 안에서 올바르지 않은 걸 찾고 바르게 고치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A와 B가 잘못됐습니다. A와 D인데? 어머, 죄송해요. 선생님 거기 오타예요. A가 B가 아니라 A와 D예요. A와 D. 근데 D를 B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거 A, D라고 바꿔주세요. 어머머머머, 어머. 지금 구성 방향 6가지는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방향을 어떻게 했다 봤더니 188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구성 방향이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 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여야 하는데, A가 질서, 배려, 정직, 기본생활 습관과 독립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로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A가 잘못돼서 A라는 기호를 쓰고 질서, 배려, 협력, 그걸 이제 바르게 쓰시면 되고요.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B가 잘못된 게 아니라 D가 잘못됐습니다. D가 잘못됐는데, D가 어떻게 잘못됐냐면, 우리는 초등과의 연계성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0, 2세 표준 보육과정과의 연계도 원합니다. 그래서 구성 방향은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 2세 표준 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구성한다는데, 선생님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 우리 해설서에서 그대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암기 자료요, 선생님들께서도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제 카페에도 이제 암기용 자료가 올려져 있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그 자료는 공개 자료로 올려놓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으셔서 달달달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거 책 있잖아요. A4 사이즈를 이렇게 하면 그 책 제본으로 인쇄를 하면 반으로 접어서 조그맣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책자가 되는 그런 인쇄 형식이 있어요. 우리 조교 선생님이 그런 인쇄 형식을 찾아주셔가지고 그걸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하셔서 작은 책자로 만드셔서 매일 갖고 다니시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는 됐나요? 2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2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모모 유치원 4세반 언어활동에 대한 박 교사와 최 교사의 대화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박 교사가 지지하는 문자 언어 지도 접근법과 최 교사가 지지하는 문자 언어 지도 접근법을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 언어 지도 접근법은요, 선생님 3개입니다. 부호 중심, 문자 중심, 발음 중심,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총체적입니다. 3번째가 균형 잡힘입니다.
요 세 가지 중에서 박 교사가 지지하는 거, 최 교사가 지지하는 거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했는데요. 우리 박 교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 교사는요, 주말 지낸 일 그리기를 하면서 그림이나 글로 나타내라고 했고요. 친구에게 편지 쓰기,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쓰거나 그리기, 그 다음에 그림책 물고기, 읽고 이야기 나누기. 이 세 가지 활동은요, 선생님 실은 총체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박 교사가 총체적에 들어가냐? 답으로 정하기 전에요. 박 교사가 혹시 요것도 지지해서 균형 잡힘을 지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최 교사가 얘기했어요. 목록을 보니 유아들이 글자를 익히도록 하기 위해 뭔가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 교사, 그림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생활 속에서 상표나 간판을 자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자에 흥미를 붙이게 되고요. 저절로 읽고 쓸 수 있게 되리라 믿어요. 요거예요, 요거. 총체적, 여전히. 그 다음에 최 교사가 물론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유아마다 특성이나 성장 환경 요구가 다르잖아요. 박 교사 유아들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렇지만 이제 최 교사가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유아마다 요구가 다르잖아요 하는데 박 교사가 유아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통합적으로 발달을 해요. 자음이나 모음의 이름을 외우게 하거나 반복해서 베껴 쓰는 게 요건데 요거를 반대하는 거죠. 그거는 유아들의 글자에 대한 흥미를 잃게 돼요. 최 교사는요, 자음과 모음의 이름을 외우게 하거나 형태 변별을 가르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림책을 읽은 후 같은 글자가 들어간 낱말을 찾아보게 하였더니 그렇게 한 글자는 쉽게 익히도록 하고요. 특히 그림책에 반복해서 나오는 낱말이나 구절은 유아들이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기억도 잘하더라고요. 총체적 활동한 다음에 부호 중심 활동을 연결해서 하자가 최 교사의 입장이네요. 박 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교사의 의견에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교사가 지지하는 건 총체적, 최 교사가 지지하는 건 균형 잡힘이네요. 기억에 근거가 되는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 의사소통 영역 쓰기 내용 범주의 세부 내용 A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요거는요. 세부 내용 박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암기하신 분은 그거지 라고 쓰실 수 있고 아니신 분은 절대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일단 거기 안에 빠진 거 있잖아요. 교재로는 198페이지에 똑같은 표가 있죠. 그 위치에 A에 해당하는 부분에 빠진 거는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그것의 기억의 근거가 주말 지낸 일을 그림이나 글로 나타내기인데 이것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쓰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박스까지 주면서 A의 위치까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답을 그냥 가르쳐준 겁니다. 왜? 해설서를 암기하지 않고 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니은과 같은 자료에 대한 설명이다. B에 들어갈 말을 쓰라 그랬는데요. 박스 안에 실생활의 특정한 맥락을 담고 있어서 유아에게 친숙하고 문식성 발달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모모 인쇄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세부 내용에 보시면요. 해설서 보시면 관련 설명이 아주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 인쇄물이라는 말을 거기에서 쓰고 있어요. 보시면요. 어느 부분이냐면 해설서의 그 부분이 교재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재에 보시면 똑같은 박스 안에 199에 보시면 자신의 이름과 주변에 친숙한 글자를 써본다라는 그 세부 내용이 있거든요. 그 세부 내용의 어떤 그 설명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요. 만 5세 아이들, 이거는 뭐 만 5세긴 하지만 환경 인쇄물을 양쪽에 다 쓰입니다. 연령 상관없이. 자기 이름이나 가족 이름, 친구 이름, 매일 먹는 우유 이름, 집에 가면서 보았던 간판, 홍보지 등 주변의 환경 인쇄물이나 밑줄 딱 지으세요. 인쇄물에서 보았던 친숙한 글자의 흥미를 가지고 몇 자라도 써보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글자는 철자법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유의 유자만 계속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쇄물,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글자를 인식할 수 있는 거 저희가 환경 인쇄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환경 인쇄물이냐? 아니죠.
답은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만입니다. 인쇄물이라는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답은 환경입니다. 여기에 환경 인쇄물을 적으면 오답이 되냐고요? 정답이 되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답 처리를 해도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로 안에 들어갈 말만을 써준다면 당연히 100% 정답 처리가 되겠죠. 디귿과 리을이 공통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발달과 학습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귿, 자음이나 모음의 이름을 외우게 하거나 반복해서 베껴 쓰는 훈련, 바로 부호중심 접근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의 이름을 외우게 하거나 형태 변별을 가르치자는 거 부호중심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 부호중심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이 이론들이 기초하고 있는 심리학적 관점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론 강의할 때 말씀드린 걸 이렇게 말씀드리나요? 행동주의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은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총체적은요, 학자들이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만든 방법인데요. 당시에 그 현장의 교사들이 이에 대한 반발로 애들이 너무 재미없어 하던데?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총체적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의 교사들이 당시 구성주의 또는 저희가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성주의다,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 게 답만 외우시면 안 돼요. 이론 아는 게 1, 2번은 그 이론을 적용하는 능력, 3번은 정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나오는 거요, 죄다 알아두셔야 돼요. 왜? 교재에 나오는 건 기출이론, 기출범위라는 건데 기출 범위를 모르고 시험 문제 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기출 범위가 지금 2019학년도 보시면 기출 범위가 80%예요.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20%는 외부 이론이에요. 80% 기출 범위, 20% 외부 범위. 그런데 우리가 가끔 대보다는 소에 집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몰라서도 안 됐어요. 작년에 커트라인이 최고는 91에서 91에서 92 나왔죠. 그래서 솔직히 기출 이론만 안다고 작년에 합격 못했습니다. 서울만 해도 86이 1차 합격 점수였으니까요. 그런데요, 이것만 한다면 20점밖에 못 받아요, 선생님. 이걸 하고 이거 80점이고 플러스 여기서 최소 15점은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하는 게 1순위, 1번. 이거 하는 거 2번. N수생들은 반드시 이거 둘 다 해야 되고요. 우리 초수 선생님들은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건 1단계, 2단계가 돼요. 1단계, 2단계가 돼요. 그런데 1단계, 2단계 하기에는 6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은 우리 초수 선생님들은 이것을 통째로 하나로 배우셔야 돼요. 그게 상반기 이론 강의예요. 그래서 상반기 이론 강의를 충실히 하신 다음에 기출 이론을 충실히 하시는 게 초수생들의 전략이 되겠고요. 우리 N수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공부가 한 차례 끝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N수생들은 여기가 1단계 다시 확실히 잡으시고요. 여기를 잡으시는 게 2단계가 됩니다. 자, 문제 3번 가시겠습니다. 다음은 모모 유치원 5세반 역할놀이 영역에서 일어난 놀이에 대한 일화 기록이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과 관련해서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사회관계 영역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내용 범주 중 A에 들어갈 세부 내용을 쓰고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제시한 지능 한 가지를 쓰라라고 했습니다. A에 들어갈 세부 내용 어디 있습니까? A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공감한다? 아유 정말 실비야 도대체 왜 이럴까요? 선생님, 그 A 가로를 제가 빠뜨렸죠. A 가로가 어디 있냐면 거기 1번에 요거 기호 있잖아요. 요거 기호 안에 있으면 세부 내용이 제가 늙었나 봐요. 왜 이러나? 여기 돼 있고 여기 세부 내용 적혀 있고 여기 세부 내용 적혀 있고 여기 생략 적혀 있죠. 여기가 생략이 아니라 A예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A예요. 마지막 세 번째 생략. 요 소문제 1번에 있는 박스 안에서 세 번째 생략에 해당하는 게 A라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거 살짝쿵 A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A로 고쳐주셨을 때요. 답은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공감한다. 암기해서 쓰는 문제죠. 그리고 우리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에서 제시한 지능 한 가지를 쓰라 그랬어요. 그 내용 범주와 해당하는 가드너 이론이요. 가드너의 지능이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7개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고 9개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가드너가 현재 살아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론을 자꾸 변형하고 있어요. 7개는 좀 중기인가 그랬어요. 지금 현재는 9개가 우리 전공서에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마지막 후기입니다. 우리 전공서에 들어온 것 중에는. 그래서 이 9개를 알아두셔야 되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굉장히 잘해 오셨을 거예요. 대학에서 수석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께서 유아 임용 강의를 다시 들어야 하시는 이유는요. 선생님들이 이론을 다 잊어서도 있겠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론이 자꾸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맞는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유아 임용 강의를 다시 듣는 거 아닐까 합니다. 뭐 저도 수석을 했던 사람은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공부를 계속 쭉 해온 거죠. 지금 현재 이론까지 공부를 해서 그렇죠. 그럼 일단 9개 이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체운동지능, 언어적지능, 자기이해지능, 그 다음에 대인관계지능, 음악지능, 자연관찰지능, 논리수학적지능, 공간지능, 실증지능 9개인데요. 이 9개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아까 그 세부 내용,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공감한다는 타인의 감정을 인식한다, 타인의 감정을 공감한다, 내 것처럼 느낀다. 뭘까요? 대인관계과 아닐까요?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지능 아닐까요? 그래서 답은 대인관계지능입니다. 자, 니은에 해당하는 성역할 개념을 쓰라 그랬는데요. 우리 니은, 남자는 힘이 세니까 배달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 성역할 고정관념 쓰셨습니까? 오답입니다. 이것도 교육부 자료에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이론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죠. 자, 선생님, 제가 전공서 교육부 자료 모두 근거할 때요. 이렇게 됩니다. 성 개념요, 성 역할 개념이라는 게 있죠. 성 역할 개념은 사회 문화적으로 성 역할이 어떻다라고 구분짓는 개념인데요. 이것이 한 개인에게 들어와서 성 유형화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성 역할 개념은 나의 특성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구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거, 사회 문화적인 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받아들여서 성유형화가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성역할 개념을 받아들인 것, 그것이 성유형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유형이라는 건 남녀로 크게 나눠지죠. 그래서 남자, 여자스러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물학적인 차이는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생물학적 차이까지 거부하는 게 양성평등 교육은 아닙니다. 누가요? 교육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육부가요, 양성평등 교육부 자료를 내면서요, 양성평등 교육은 남녀 차이가 있을 때는 인정을 하고 남녀 차이가 없을 때는 인정하지 말자가 양성평등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쵸? 그래서 생물학적 차이, 남자는 뭐 근육이 더 많다, 여자는 근육량이 더 적다. 이거는 저희가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힘이 약하니까 핸드백도 들 수 없어. 그러니까 남자친구에 네가 들어. 이거는 성역할 고정관념이고요. 저희가 바위를 옮겨야 되는데 여자 힘으로는 안 되고 남자 힘으로 되니까 남자친구에게 그 바위를 옮겨달라 그러는 거,
그걸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는 없죠. 나의 육체적인 힘, 나의 생물학적인 힘이 약해서 상대방,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의 도움을 원하는 거, 그것이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우리 사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군대로 드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예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남자가 군대를 가죠. 우리나라는 안 가면 감옥을 갑니다. 남자가요. 안 가면. 여자는 영장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육체적 힘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총칼로 싸우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군대에서 필요했고 여자들의 어떤 육체적 힘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을 착출하다 보니까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한다가 법으로 명시가 돼서 남자분들을 가지 않으면 감옥에 가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거 성역할 고정관념 아니냐고. 왜? 요즘 군대에서는 미사일로 싸우지. 미사일 버튼 하나 눌러서 싸우고 머리 인지적인 전략 게임을 하지. 누가 총칼 들고 싸웁니까? 선생님 그거 아세요? 미국이 외부 유럽이나 그 미들 이스트 그런 동남아 쪽이나 아니면 그 무슬림 쪽에 경쟁을 할 때 미국인이 그쪽에 가서 싸우던 건 옛날 방식이고요. 요즘 미국 본부가 미국 안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CCTV 같은 걸로 그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미사일을 버튼 하나로 쏴요. 그러니까 미국 군인에 대한 어떤 미국 군인의 죽음은 없는 거죠. 사망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미국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외부의 적만 미사일로 그렇게 원격 조정해서 하거든요. 그러다가 윤리 문제가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CCTV로 보니까 그 안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미사일을 쏘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애가 밖으로 튕겨 나온 거예요. 사체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윤리적인 문제. 우리가 했던 거는 공격하고자 했던 거는 어린아이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 게 그런 상황이 이제 미국 안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자들도 당연히 군대를 가야 되죠. 우리 여성분들 똑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지적 전략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남자만 군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하나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 문화적으로요 받아들여지는 건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니고요. 사회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인정할 수 없다.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집에서 아기를 봐야 된다. 남자는 집안일을 안 해야 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된다. 이거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만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인 거, 사회문화적인 거,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중립적인 거 제가 다 받아들이는 건 성유형합니다. 그중에서 부정적인 영역, 우리 사회에서 편견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받아들이는 건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답이 이거냐를 보실 때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하냐 안 하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중립적이냐 부정적이기만 하냐. 부정적이기만 하다면 둘 다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이라면 누구누구만 가능해 이런 거라면 성역할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 추시 분석하실 때 성역할 고정관념이다 라고 한 부분 있잖아요. 뭐뭐만이라고 나왔어요. 남자만 뭐 해야 돼, 여자만 뭐 해야 돼, 그리고 남자는 뭐뭐 해 라는 부분도 그 지문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밑줄이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성유형화는 우리가 부정적이라는 거 얘기할 수 없는 건 성유형화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임규가 한 대사인 니은은 남자는 힘이 세니까 배달을 잘할 수 있어 라는 말 있잖아요. 남자는 힘이 세니까 배달을 잘할 수 있어. 이 부분 남자는 힘이 세니까 배달을 잘할 수 있어. 선생님 성역할 고정관념이에요? 남자는 힘이 세니까 배달을 잘할 수 있어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남녀 구분법입니까? 우리 임규가 남자는 힘이 세니까 남자만 배달을 잘할 수 있어. 이랬다면 100% 성역할 고정관념이 맞고요. 기출문제에 근거해서도 그 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규는 여자를 폄하하는 말이나 여자는 할 수 없어 이런 표현을 그 니은뿐만 아니라 앞뒤 상황에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남자는 힘이 세, 생물학적 특징, 그 생물학적 특징으로 인해서 배달을 잘할 수 있어. 강점을 찾은 것뿐입니다.
이것을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요. 기존의 기출문제와 다르다고 한 거는 또 이론이 틀리신 거, 공식이 틀리신 거. 기존의 기출문제 선생님들이 그 문제 중복돼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때 문제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밑줄이 되어 있으면서 두 가지만 성역할 고정관념이라 돼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뭐뭐만 뭐뭐해요. 남자만 뭐뭐 할 수 있어요. 여자만 뭐뭐 할 수 있어요. 였고, 지금 남자의 생물학적 특성을 얘기하면서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두 번째는 밑줄이 안 돼 있었어요. 왜? 그거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 성역할 고정관념 그 두 가지 밑줄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밑줄이 쳐져 있지 않았던 부분이 2017년에 출제가 된 겁니다. 왜? 알았거든요. 출제자들은. 선생님들이 모두 이거 답하실 거라는 거. 그래도 실비아 선생님들은 이렇게 답을 하셨죠. 정답으로 인정됐다라고 봅니다. 저는요, 이런 논란이 확실한 거, 이론에서 논란이 될 수 없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의제기가 들어가도 정답 인정 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는 어떻게 채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출제자는요, 선생님들께서는 출제 기출을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기출에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요, 다른 포인트를 건드려요.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 이론 공부가 확실히 되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변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험의 정식 명칭은요, 선정, 경쟁 시험입니다. 한마디로 경쟁에서 누굴 뽑아내야 되는데 했던 거 또 나오고 했던 거 또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내기만 하면 누가 시험에 합격을 못하겠습니까? 그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출제된 듯한 부분에서 다른 포인트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이 나올 수 있었던 이론, 그 답이 나오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시는 거고요. 이게 실비아가 2018학년도에 대구 직강 선생님들을 전원 합격시켰던 이유입니다. 노하우입니다. 이유라기보다는. 그분이 5분 이상이었죠. 그렇죠? 그분들 중에서는 4학년 재학생들이 2~3명이 있었고 재수생들이 있었고 초수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전원 합격을 하셨고요. 더 솔직고요. 점수는 다들 비슷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초수생들을 조금 좋아해요. 왜냐하면 흡수하시거든요. 정말 깨끗한 백지 같으시면서 이론은 딱 흡수하니까 전혀 인지적 갈등 없이 그대로 가셨다가 그거 다 종이에 이제 다 쓰시고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2019학년도 같은 문제는요, 초수생이 합격하는 확률이 더 좋아요. 물론 6개월밖에 기간이 없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우리 초수 선생님들 추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니은에 해당하는 성역할 개념은 그래서 저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볼 근거는 없고 성유형하다. 그런데 이게 실비아의 주장만이긴 하다. 아니다. 교육부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유아교육 전공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 유아조교육 전공서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 208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거 실비아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전공서의 글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공서의 글은 여러분들이 대가다라고 평가하시는 유아교육의 저희의 선배 중에 한 분입니다. 공개라서 답은 어느 분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성유형화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생각은 유아들의 성역할 고정관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전통적으로 수용되어 왔다. 즉 남녀 차이에 대한 개념은 남녀의 특징적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성유형화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여겨진다. 인정되면 성유형화, 인정되지 않으면 성역할 고정관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남자는 힘이 세니까 배달을 잘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여자를 폄하한 것도 아닌데 여자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남자만 그렇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남자만 그렇다고 했다라면 2013년 출신지 제가 14년인지 뭐 기억은 제대로 안 납니다만 남자만 여자만 했다라면 성역할 고정관념이 확실합니다. 2013년 문제와 2017년 문제 다릅니다.
스밀란스키가 제시한 사회극 놀이 준거 중 디귿에 해당하는 것을 쓰고 일화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준거 한 가지와 그 이유를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귿에 해당하는 거요. 난 미용사 할래. 사회적 놀이의 준거는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선생님, 어떤 거냐면요. 우리 가작화로 나눠지고요. 두 번째가 지속성입니다. 아이고. 세 번째가 상호작용이고요. 네 번째가 의사소통이고요. 가작화 안에 역할의 가작화, 행동의 가작화, 상황의 가작화, 그 다음에 사물의 가작화. 의사소통 안에 가작화, 의사소통, 그 다음에 상의, 의사소통. 그런데요, 우리 기출문제에서 그랬습니다. 기출문제에서 가작화의 유형을 물어보고 싶을 때는 사회극 놀이의 준거 중에서 선택하라가 아니라 가작화의 유형 중에서 선택하라 그럽니다.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작화 의사소통이냐 상의 의사소통이냐 묻고 싶을 때요. 우리 기출에서는 사회극 놀이의 준거를 묻지 않고 사회극 놀이 준거 중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저기 기억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즉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에 답을 하는 게 맞는데요. 가작화라고 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디귿에 해당하는 부분은 역할의 가작화밖에 안 돼서 제가 역할의 가작화라고 답을 했고요. 역할 이행은 동의어라서 역할 수행, 역할 이행은 역할의 가작화와 동의어에서 정확히는요. 스밀란스키가 초기 이론을 발표할 때는 요 용어를 쓰고 요거를 가작화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작화에서 역할의 가작화는 뺀 거예요. 그리고 역할 이행을 동등한 걸로 했다가 후기 연구에서 역할 이행을 역할의 가작화로 보고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할 이행이라고 하든 역할의 가작화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스밀란스키가 역할의 가작화는 따로 사회극 놀이의 준거라고 설명한 적도 있어서요. 그리고 요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역할의 어떤 가작화라는 게 너무나 뚜렷해서 제가 답을 역할의 가작화, 역할 이행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수험생이라면 저는 답을 이렇게 적을 거예요. 가작화 쓰고 가로에서 역할의 가작화 또는 역할 이행이라고 쓸 겁니다. 가장 정확한 형태죠. 근데 요것도 논란이 된 게 선생님 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저 솔직히 선생님들이 왜 이런 걸 논란거리를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상의 의사소통이 했다고요? 상의 의사소통? 아우 나 뒷골 땡겨. 나 미용사 할래를?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 하나. 전공서에 역할의 가작화 예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나 뭐뭐 할래, 나 뭐뭐 할래, 나 뭐뭐 할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역할의 가작화는 행동으로만 역할을 모방하는 건 아니고요. 말로도 자신의 역할을 얘기하는 게 역할의 가작화인데요. 상의 의사소통 하시는 건 이런 거죠. 상의 의사소통은 놀이 틀이 있을 때 놀이 틀이 형성되지 않으면 상의 의사소통인지 가작화 의사소통인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의사소통이 100이 있으면 50%는 가작화, 50%는 상의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보시죠. 아니에요. 10%만 가작화, 10% 상의일 수도 있고요. 80%는 의사소통에는 해당되지만 이 두 가지로 논할 수 없는 의사소통이 있어요. 어떻게 이 두 가지로만 의사소통을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의냐 가작화냐를 따지려면요. 놀이틀이 있어야 돼요. 이 놀이틀 안에서 주고받는 아이들의 대사는 가작화 의사소통이고요. 놀이와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놀이와 현실을 연결하는 대사, 그거는 상의 의사소통이에요. 한마디로요. 우리는 현실과 놀이가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이 놀이틀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상의냐 가작화냐 따지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문에서 놀이틀이 형성됐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놀이틀이 형성하려면 놀이실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놀이 상황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근데 혜미가 미용실 놀이 하자라고 했어요. 지수가 그거 재밌어. 미용사 놀이 할래 했는데 민호가 미용실 놀이 재미없어. 임규도 나도 하면서 과학 영역으로 갔어요. 한마디로 지금 미용실 놀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유아들이
재미없어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놀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밀란스키 이론에 근거해서 가작하는 답이 되냐고요? 지금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놀이 틀도 형성이 안 됐고 그래서 뭐 사회극 놀이라고 볼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답이 스밀란스키 이론 중에서 골라가 됐냐고요? 자, 이래서 이론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는요, 상징놀이와 사회극 놀이의 공통점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놀이에 상상놀이, 상징놀이 무조건 다 들어가는 공통된 거고요. 이거 두 개만 사회극 놀이에 두드러지는 특성이에요. 물론 사회극 놀이가 상징 놀이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사회극 놀이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없어도 사회극 놀이는 안 되지만 이 두 가지가 없을 때 사회극 놀이는 안 되지만 상상 놀이, 상징 놀이는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는 솔직히 상징 놀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속성에서 상징 놀이가 안 되기도 했거든요. 교사가 관찰한 시간은 10분이 맞는데 그 10분 안에서 몇 분이나 아이가 그 놀이에 참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상징놀이냐 그러냐 놀이 자체가 되냐 안 되냐도 논하기는 그렇지만 어쩌면 아이들이 놀이를 하려는 시도는 했던 거예요. 시도를 하면서 역할 정하기를 시도를 했는데 역할 정하기 시도만 하고 다른 아이들이 동참을 안 해서 놀이 자체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놀이 틀이 형성되기 전에 아이들이 주고받은 대화이기 때문에요. 상위 의사소통이라고 보기에는 보지 마십시오. 볼 수가 없습니다. 오답. 답은 역할의 가작할 역할 이행만 됩니다. 1화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중과 한 가지와 그 이유를 쓰라 그랬는데요. 아까 지속성이 제가 안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로 교사 관찰은 10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극놀이는 몇 분 동안 진행되었는지 기록이 없다입니다. 상해 의사소통, 뭐 의사소통은 그럼 나와 있냐? 상호작용은 나왔냐? 네, 그 전에 아이들이 과일 가게 놀이는 했어요. 과일 가게 놀이 하면서 놀이가 진행되고 했기 때문에 과일 가게 놀이에서 아이들이 이런 상해 의사소통이나 가작화 의사소통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미용실 놀이에서는 안 됐지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에까지 전체 따지면 요거는 과일 가게 놀이에서는 이게 나온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용사 놀이만 본다라면 조금 이제 상해 의사소통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아니 가장 확실한 답 역할의 가작화가 있는데 거기에 상해 의사소통을 선생님들께서 다음 시험에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전공서에서 나는 무슨 역할에가 역할의 가작화의 예시로 전공서 중에 7건에서 나왔다라면 10건 중에서 7건에서 나왔다라면 전공서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이 그렇게 됐습니다. 선생님 그 전공서 제 책은요 제가 적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전공서들을 종합해서 거기에서 공통점들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맞는 건지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 전공서 지식인데 제 교재에 나온 모든 그 이론은 전공서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100%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교육부 자료, 전공서 아니면 안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석사 논문 좀 보지 마세요. 석사 논문. 석사 논문은 석사도 안 된 사람이 석사 학위 받으려고 쓴 거고 전공서는 박사를 받은 사람이 쓴 거고 뭐가 정확해요? 박사가 정확하지. 아니 박사도 못 믿으면서 전공서도 못 믿으면서 석사 논문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실비아도 석사 논문에 그 평가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전공서는 실비아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쓴 거라고요. 왜 실비아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쓴 책을 믿어야지? 전 석사를 믿어요. 석사를 믿는 이유는 쉽게 써져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식을 생각하시고 받아들이기가 싫으셔서. 근데 선생님들 전문가시잖아요. 우리의 이론은 전문 지식이에요. 전문가다운 태도로 깊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4번 문제요. 자율장학 연구의 소모임에서 유치원 교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에 들어갈 사상가의 이름을 쓰라 그랬는데요. 이때는 왜 논란이 됐지? 논란이 안 됐죠. 논란이 될 수가 없죠. 기억에 들어가는 거 코메니우스. 유아는 단계적으로 발달하면서 감각을 통해 모든 걸 받아들이잖아요. 감각에 의하지 않고 지성을 따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라는 코메니우스의 주장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감각에 의한 교육은 코메니우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코메니우스의 모든 후대 학자들을
코메니우스의 영향을 받은 후속 학자들 중에서 루소 라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2019년에 나온 역사 계보인데요.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실베아교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 기출문제 보면 깜짝 놀라요. 내 강의 듣고 뺏겼나? 이렇게 든 게 2019년 전 문제예요. 그래서 2019년에 실비아 모의고사에서 100% 나왔다라는 게 수강생들의 평가고요. 2019학년도에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0%는 아닌데 몇몇 문제가 이거는 나만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시험 문제 나왔네 이거였어요. 그거 하나가 사상사 계보였죠. 코메니우스, 루소, 페스탈로치, 프레벨, 로크, 오웬. 제가 이거를 항상 첫 회부터 이렇게 강의했는데 딱 이 계보가 시험 문제 나왔죠. 우리 수강생 선생님들은 좀 조용하신 스타일이라서 제 홍보를 제가 직접 해야 돼요. 저한테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열어놔요, 선생님. 제가 이제 저의 이제 개인 핸드폰 번호와 개인 그 카톡과 그런 이메일 쪽지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열어놔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별적으로 이제 주고받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카톡이나 쪽지나 비밀글이나 뭐 전화 종종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 공개적으로는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비아가 워낙 악플을 막는 강사라 실비아 지지했다가 본인들이 알바로 매도당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분들이 울면서 저는 이제 당신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강의를 공개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서 그런 글들을 남겼는데 그런 글들을 남겼다가 본인이 아니 근데 수강생이 그럼 댓글을 좋게 남기지 어떻게 나쁘게 남겨요? 수강생이 저한테 나쁜 의도로 가졌으면 그분은 환불하고 가셨죠. 환불 안 하고 저랑 같이 있었으면 제 강의가 좋아서 있었는 건데 그분들이 선풀을 남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비아에 대한 선풀을 남기는 사람은 모두 알바다 이렇게 공식이 매년 12월에 수강생 유치하는 때면 그렇게 되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공개돼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화나서 어느 유아 강사한테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것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지? 그리고 몇 초 뒤에 그 글들이 모두 삭제가 됐었어요. 언제? 2018학년도에 제가 작년에 제가 수강생이 갑자기 뻥튀기가 됐거든요. 전원 합격이 되면서 그때 그 전에 12월에 녹음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강사 입장에는 좀 억울한 면이 많은데 근데 이제 강사가 솔직히 악플이 달리고 선플이 달린 거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공개된 삶을 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요. 제가 그러면서 안타까운 거 우리 수강생 선생님들이 알바로 매도당하면서 저한테 이제 강사 평가를 선플을 남기고 싶어서 했는데 그런 어떤 오히려 저의 악플이 달리게 만드는 저한테 오히려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 같아서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굉장히 미안해요. 정상적인 수강생분들이 그렇게 알바로 매도당한 건 아무래도 강사가 실비아가 행동적인 면에서 직접 학법을 사용하고 직접적인 행동을 하고 앞에서 욕해도 뒤에서는 욕을 안 해도 앞에서 욕하는 타입이라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피해를 보는 건데 그건 강사의 성향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지령도 내렸어요. 저에 대한 선풀을 어느 카페에 절대 남기지 마라. 그 카페 중지까지 내렸죠. 활동을 하지 마라. 그 카페에서 이런 것까지 제가 했었죠. 그런데 요게 이제 그래서 이게 소문이 안 난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도. 결론은 그거예요. 실비아가 잘하는 건 소문이 절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합니다. 근데 사실에 근거합니다. 왜? 성격이 워낙 직접적이라. 그런데 이 사상사가 코메니우스밖에 없는 거 아까 감각에 의해서 지성을 따르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코메니우스만 주장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루소 주장했고 페스탈로치 주장했고 프레벨 모두 다 주장했어요. 우리가 그거 하나로 코메니우스라고 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이쪽 라인이 다 코메니우스의 어떤 감각 교육을 이어받은 거라서. 우리 코메니우스는 감각적 실학주의의 대표학자이기도 한데요. 여기 나머지 학자들이 다 자연주의 교육을 했었잖아요. 근데 자연주의 교육, 감각주의 교육 그거거든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자연에서 감각을 통해서 배워라. 그래서 인간의 자연성을 발현시켜라. 그런데 왜 답이 코메니우스면요? 쓰냐면요.
코메니우스가 세계도해라는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유아들을 위한 세계 최초의 그림책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문에서 그 사상가가 유아들을 위한 세계 최초의 그림책을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4명의 학자 중에서 답은 코메니우스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뒷부분 때문입니다. 감각적 실학주의 때문이 아니라 감각적 실학주의는 다 자연주의 교육으로 전파가 됐다. 이 사상가의 교육 원리인데요, 선생님. 코메니우스의 교육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합자연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것을 방법의 원리다, 생활 공동체의 원리다 등등등 구별한 사람은 합자연의 원리를 이렇게 세분화한 사람은 페스탈로치예요. 페스탈로치. 근데 우리는 코메니우스의 교육 원리를 쓰라잖아요. 그래서 합자연의 원리고 선생님 홍교사와 최교사의 대화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이 사상가의 교육 원리, 합자연의 원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방법의 원리 하신 분들 있죠. 방법의 원리는 페스탈로치에서 답을 찾았으니까 오답이에요. 일단 방법의 원리가 되나 안 되나부터 볼게요. 홍교사의 대화는 하나고 감각을 통해 모든 걸 받아들인다. 이거는 뭐 합자연의 원리가 맞는데. 그 다음에 체교사요. 체교사가 이제 페스탈로치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볼까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교구를 활용할 때도 자연의 순서에 따라 서두르지 않고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 이거 방법의 원리 맞네요. 페스탈로치에서 찾는다면. 연령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인데요. 체교사의 이론을 원리를 본다면 홍교사는 그냥 합자연의 원리예요. 페스탈로치 이론에서 보면. 체교사는 방법의 원리 맞아요. 근데 코메니우스 이론에서 찾으라 그랬지 페스탈로치 이론에서 찾으라 안 그랬잖아요. 방법의 원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페스탈로치 이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이 아니었던 거고 이 합자연의 원리 있잖아요. 이 합자연의 원리 이거는 코메니우스 이론이 오면서 페스탈로치가 자기 방식으로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코메니우스에서는 합자연의 원리 하나로만 됩니다. 그래서 답은 합자연의 원리. 그런데 합자연의 원리의 동의어가요, 자연주의 교육을 말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주의 교육이라고도 이중 답을 썼는데요. 근데 저라면, 제가 수험생이라면 이걸 쓸 거예요, 이걸. 교육 원리를 물었기 때문에 그냥 합자연의 원리라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2번은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A, 이 중 틀린 내용 한 가지를 찾아 기호를 쓰고 이를 바르게 고쳐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몬테소리 교육. 몬테소리 교육 이거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전공서에 기반해서입니다. 제 책의 교재에 정상화의 단계가 설명되어 있어요. 213페이지에. 그런데 저게 실비아의 주장이 아니라 전공서입니다. 유아교육 전공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이 쓰신 전공서. 그리고 실비아가 미국에서 배운 것과 동일합니다. 이유는 몬테소리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프레벨 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전파가 됐을 때 미국 학자들을 통해서 들어왔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일본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유아교육도 그렇게 시작이 되죠. 브라운리나 호월드의 미국에서 들어온 유아교육이 있고 일본에서 들어온 유아교육이 있는데 둘의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 일본에서 들어온 것도 유럽을 통해서, 유럽의 몬테소리나 프레벨 교육이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거,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거 해석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학부책은요, 일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현대 우리 교과서는요, 미국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유는 웬만한 유명한 교수님들 다 미국 유학파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교육보다는 미국의 교육이 그분들의 전공서에 남아있는 게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 전공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상화의 단계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1, 2, 3. 정상화가 교육의 목표, 몬테소리 교육에서 교육의 목표인 거 알고 계시죠? A에 해당하는 거 보시겠어요? A에 해당하는 게 유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단계이고요. 첫 번째 단계가. 두 번째가 일시적으로 교구를 선택하지만 선택한 교구에 진정한 흥미를 느끼기보다 교사가 제시한 방법대로 사용하는 거다. 이게 몬테소리의 교구법.
이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교사가 제시한 방법대로 하는 거 2단계. 근데 3단계가 뭔지 한번 보실래요? 흥미를 가지고 교구를 스스로 선택하여 반복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단계에서 유아는 선택한 교구를 원래의 활동 방법으로만, 그게 2번. 2번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창안하거나 응용하는 반복적인 활동 형태를 보여준다.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셨죠? 몬테소리의 교육을 제한된 자유다. 그런데 몬테소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몬테소리는요,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자동교육, 유아가 스스로 배우는 자동교육을 주장한 거죠. 몬테소리가 주장한 교육은 자유입니다. 근데 제한된 자유가 왜 나왔냐면요, 킬패트릭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킬패트릭은 듀이의 제자인데 당대 미국에서 몬테소리와 듀이의 이론은요, 양대 산맥 경쟁 구도였습니다. 몬테소리가 자유를 외칠 때요, 킬패트릭은 듀이 교육을 주장하기 위해서 몬테소리의 자유는 제한된 자유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일정 부분 맞았던 게 프로젝트와 비교를 하면 몬테소리는 일단 2단계가 정해진 방법, 교사가 제시한 몬테소리 교구법이 있었기 때문에 킬패트릭, 프로젝트 접근법을 주장한 킬패트릭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론에서 비판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학자가 자신의 이론을 뭐라고 주장했냐를 배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바로 이 3단계, 2단계까지는 교사의 방법을 쓰되 그것이 능숙해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몬테소리의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몬테소리 교육이 유아교육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교사 주도의 교육을 좋은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 3세나 학기 초에는 잘 모를 땐 쓰는데요. 그것들을 고차원적으로 가르쳐줄 땐 쓰지는 않죠. 아이들의 유아 중심을 원하죠. 그런 직접적 교수법을 거부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거부하는 유아교육에서 직접적 교수법 하나, 교사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교육해야 되는 몬테소리를 왜 인정해 줄까요? 몬테소리 교육이 그런 교육이 아니라서요. 처음에 교구법을 모르는 아이들, 뭘 할지 모르는 아이들, 그게 1단계라서 그런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방법을 알려주는 것, 직접적 교수법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교수법을 우리가 신체운동건강에서 배울 때도 만 3세나 학기 초에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모르는 1단계를 지나면 2단계에서는 교사의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몬테소리도요. 그런데 3단계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결국 가는 것, 즉 신체운동건강에서도 직접적 교수법, 안내 탐색, 안내 발견, 탐색적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직접적부터 시작해서 탐색적부터 가는 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몬테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사가 정해진 방법으로 하는 것 다음에는 창안, 응용이었습니다. 그게 저의 실비아의 무작정 주장이 아니라 전공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교재 213에 있죠. 그러면요, 틀린 내용은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틀린 내용이 2가지예요. 2가지. 이거는요, 출제자가 미국파였어, 일본파였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파가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미국파가 여기까지 들어온 거고. 왜? 미국에서 몬테소리를 재해석하거든요, 현재. 그래서 일본파가 냈냐, 뭐 미국파가 냈냐에 대해서 출제 의도가 달라지면서 하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이의제기도 들어갔거든요. B와 E가 다 정답 처리됐다라는 게 일단은 뭐 이의제기 들어간 결과 우리 선생님들,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당시에 틀렸다고 안 됐으니까. B도 틀렸고요. E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교사는 유아가 교구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호기심을 유발을 하도록 질문하는 거, 몬테소리는 분명히 격려자, 지원자 역할도, 촉진자 역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으로 아이에게 안내하는 거, 요 1단계 무엇을 할지 모를 때, 그런데 애가 집중하고 있으면 집중하도록 두는 게 맞거든요. 관찰만 하는 게. 근데 이제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질문한다. 근데 저는 이제 B라는 거를 왜 그때는 E만 답으로 했냐면요. 교사는 유아가 교구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질문한다라고 되어 있었지, 주의 집중한다는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문장에. 그래서 주의 집중할 때는 관찰을 안 하는 게 맞는데 교구와 상호작용한다는 게 2단계야? 2단계야. 교구를 가지고 있는데 뭘 할지 모르는 단계야? 아니면 집중하고 있는 단계야?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B를 좀 제껴놨어요.
불분명해서. 그리고 E가 완전히 틀렸거든요. 교근은 사용법이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방법으로 활용한다. 이건 정상화의 2단계지 3단계 몬테소리가 정말 원했던 건 창안과 응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파잖아요. 그래서 저는 E가 틀렸다라고 당시에 주장했어요. 몬테소리 교구법은 정해져 있고 그 방법만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킬패트릭을 중심으로 한 미국 진보자들의 비판일 뿐이다. 몬테소리 스스로는 정해진 방법에 숙달된 유아들은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교구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라고 했다. 이를 자동교육, 정상화 등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정확한 몬테소리 이론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저는 E가 너무나 완벽히 틀렸기 때문에 E가 답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B도 맞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B 답을 하시는 경우에는 집중이란 단어를 그 설명에 써주세요. 선생님들의 답안에. 한마디로 유아가 교구와의 상호작용에 집중하고 있다면 교사는 방해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쓰세요. 당시에는 이중용납이 처리됐을 거고요. 더 이상 이런 모호한 미국파가 냈는지 일본파가 냈는지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본인들도 이의 제기가 많이 들어가서 놀랐을 거예요.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디귿에 들어갈 학자의 이름과 니은이 의미하는 용어를 쓰고 미음에 들어갈 원칙 하나를 쓰라라고 했는데요. 아이고 디귿에 표준화된 행동 목록을 만들었다. 표준 행동 목록을 만들었다. 계젤이네요. 계젤. 계젤이 유아들이 배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라. 준비도. 계젤의 이론은 준비도입니다. 이 준비도가 신이론으로 가서 읽기 준비도, 쓰기 준비도, 무슨 준비도 했다라고 하더라도 개론의 정통 이론이 나오면 준비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젤 준비도 같이 쓰라는 게 1번이죠. 동그라미 1이죠. 동그라미 2가 미음에 들어가는 건데요. 아, 선생님 그 기출문제 지문 좀 봐주세요. 미국의 전국 유아교육협회 NAYC가 유아 연령의 적합성, 개인적 적합성이 반영된 통합교육과정의 운영 지침을 제공했다 그러는데요. 자, DAP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왜 NAYC가 나오냐고요? 교재 214페이지 보십시오. 교재 214페이지는요. NAYC입니다. NAYC는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전미유아교육협회 여기에서 DAP라는 발달에 적합한 실제를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이름이라고 하고요. 비판도 받죠. 프로그램이 되기에는 구체적인 어떤 교육과정의 형식을, 프로그램의 형식을 따르지 않았다. 철학적으로 남아있다. 실은 이게요. 리스트예요. 리스트.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하는지, 그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체크한다 안 한다 평가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유치원 평가. 네. 발달에 적합한 실제가 우리 유치원 평가의 어떤 철학적, 학문적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평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전공서 기준이요. 또 실비아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공서 들어가는 거 3가지예요. 유아, 2번째 적합성, 3번째 전문화된 유아교사. 이 적합성이 들어가는 거 3개. 연령의 적합성, 개별적 적합성, 사회문화적 적합성. 그런데 이 적합성을 영어로 DAP라고 한다. 한마디로 작은 큰 DAP 안에 이건 프로그램의 명칭이고 다시 작은 개념으로 DAP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물어볼 수 있고요. 여기를 물어볼 수 있는데 지문에서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 지문에 보시면요. 이거 연령의 적합성과 개인별 적합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DAP는 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라고. NAYC가 했고. 그럼 빠진 거 뭐예요?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거 사회문화적 적합성. 답이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다음 문제에서 또 변형이 돼서 적합성과 유아가 2개가 나오고 들어가지 않는 한 가지가 뭐예요? 라고 하면 답은 전문화된 유아교사입니다. 저 미국의 어린이집에서도 그 조교로 파견된 거 아시죠? 어린이집에. 거긴 0에서 5세거든요. 미주립대 어린이집. 근데 이거 DAP를 여기서 했었죠. DAP를 안 하는 미국의 어린이집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이죠. 저는 NAYC 이 전미협회에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발표하기도 한 사람이죠. 미국과 한국어 둘 다. 여기에 통과되기 진짜 어려워요. 거의 영광이었어요. 여기에 통과했을 때.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16인데요. 모모 유치원 5세반 윤교사 전월이고요. 윤교사와 체원감이 모래관리 점검에 대해서 나눈 대화에다 물음에 답하라라고 했는데 가의 기울 리을 중 적절하지 않은 응급처치 두 가지를 찾아 기호를 쓰고 각각 바르게 고쳐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고, 우리 태훈이가 넘어지면서 손가락을 다쳤네요. 태훈이가 많이 울었고요. 피가 나지는 않지만 손가락이 약간 휘어 보였어요. 어머, 손가락 골절로 생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즉시 손톱이 보이도록 손목에 부목을 대고 분대를 감아 교정했다. 잘못됐죠. 이거 손가락을 골절이 됐으면 여기에 부목을 해야 돼요. 젓가락 같은 거 있죠. 젓가락 같은 거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려면 전체 다 이렇게 해야죠. 전체 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손에다 했다 손가락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바로 병원으로 가서 차 안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줬다. 선생님, 이건 맞아요. 애가 울었잖아요. 많이 울었다고. 근데 우리 아이들 경기 일으키면요, 체온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해 주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태훈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우유를 먹였다. 아,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선생님. 애가 울었잖아요. 놀랬을 때, 뭐 다친 상황 아니라도 애가 놀랬을 때 뭐 먹이면 애 기도 막힐 수 있어요. 이거 울컹울컹 하다가. 그래서 이거 물을 먹였다라고 바꾼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아무것도 먹이시면 안 돼요. 기도 막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애가 이게 목이 말라요라고 하시면요, 젖은 수건 있죠. 축축한 젖은 수건으로 입술을 적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틀린 거 두 개인데, 손에 부목을 댔다가 다친 부위가 손가락이므로 손가락을 받칠 수 있는 부목을 대고 분대로 느슨하게 감아줘야 되고요. 아기가 많이 놀랐기 때문에 무언가를 먹이면 기도가 막히거나 구토를 하거나 체하거나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아무거나 먹이시면 안 돼요. 이게 답이에요.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근거해서 미음과 비읍에 들어갈 기준을 써라 그랬는데요. 미음 한번 보세요. 우리 유치원 모래 점검하는 날이에요. 모래 관리 점검은 중요하고요. 모래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돼야 되고요. 모래가 유실되거나 진흙 등 토사가 유입되는지 몇 회 이상 점검해야 돼요. 모래 점검 시 두께는 뭐뭐 이상 유지되어야 돼요. 월 1회고요. 답은 30회인데 요걸 답을 알려드린 이유는 요건 법이나 규칙에 근거한 거는 그냥 암기용이라서,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서가 있는데 이런 문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곧 답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교재 223에 보시면 220에 보시면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험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220에 나오는 게 전문인데요. 2014년에 폐지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몇 년도 문제 해석하고 있습니까? 2017학년도 문제예요. 2014년에 폐지된 법이 2017학년도에 기출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원 정답 처리가 됐어요. 공식적으로요. 공식적으로 신문고에 어떤 분이 올리셔가지고 신문고의 답변이 그거 전원 정답 처리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요. 어쨌든 2014년에 폐지가 됐든 안 됐든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보시면 모래놀이가 월 1회 이상 점검되고 두께는 30c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 있죠.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폐지된 법에서. 선생님, 법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법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부 자료 문제예요. 아니, 무수하게 많은 법 문제를 아무런 제한 범위 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을 보라 그럴까요? 우리가 사법고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우리 교육부 자료가 그 법을 인용해서 혹은 반영해서 혹은 그 법에 근거해서 나왔을 때, 그 교육부 자료 안에 그 법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을 때 나오는데, 당시에 이 법이 2014학년도에 4년에 폐지된 건 맞지만 이 법을 기준으로 모래놀이의 기준을 얘기한 교육부 자료는 여전히 교육부 사이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모르더라도 모래놀이 월 1회 점검하는 거야. 30cm 두께를 유지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이 이 법을 알고 푼 게 아니라요. 당시에 정답을 썼던 분들은 그 교육부 자료를 보고 쓰신 거예요.
제가 하는 법 강의는요, 교육부 자료에 근거된 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솔직히요, 제가 법 자료 드리긴 하는데요, 법 공부하실 필요 없고 교육부 자료 철저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답 쓰세요. 법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불안하시니까 법을 정리해서 드리긴 하죠. 근데 어쨌든 들어가는 거 월 1회, 월 1, 회는 나와 있으니까 가로 안에 빠진 건 월 1, 그 다음에 센티미터 나와 있으니까 숫자는 30만 답이 됩니다. 어쨌든 전원 정답 처리를 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전원 정답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 교육부 자료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는 어쨌든 이 시험은 객관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는 전원 정답을 처리를 했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렇게 입장 발표를 했고요.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은 저희가 따르는 게 맞습니다. 두 개가 모두 근거가 있을 때 해주는 게 맞다, 안 해주는 게 맞다, 두 개 근거 있을 때 결정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이 처리됐다고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맞은 선생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게 쓰는 분들이. 그리고 이게 이제 법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근데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다음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쓰라 그랬는데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도요. 이거 법 문제 아니라요. 이거 교육부 자료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자료 안 보고 시험 가신 분들 그게 교육부 자료에서 나왔다는 것조차 모르시는데 제가 안타까워요. 교육부 자료 보십시오. 교육부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교육부 사이트에 유아교육 정책과 관련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다 파일이 있어요. 공개 자료입니다. 정기점검은요, 연 1회가 아니라 연 2회가 아니라 1회라서요. 그 부분을 고쳐 쓰시면 돼요. 연 2회 이상이 아니라 연 1회 이상. 이제 교육부 자료 제가 그거 221회 해놨죠. 유치원장은 1년에 1회 이상, 일상점검은 매 수업일마다,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그게 이제 교육부 자료 제가 편집해 놓은 겁니다. 알아두십시오. A로 가시겠습니다. 민교사가 유아에게 경험하려고 했던 공간의 영역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인데 A에 들어갈 말을 쓰라라는 게 이제 소문제인데요. A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한 지점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 몸이 닿을 수 있는 곳, 이게 개인 공간이요. 보통 우리가 개인 공간을 나 혼자만 쓰는 공간 또는 나 혼자만 쓰는 공간이 가장 안정적인, 가장 확보돼야 되는 개인 공간을 내가 한 지점에 있을 때 팔을 이렇게 둘렀을 때 몸이 닿을 수 있는 곳. 여기에는 누가 들어오면 안 된다. 개인 공간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인 공간의 아주 넓은 의미는 나 혼자 쓰는 공간,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요만큼의 공간을 개인 공간이라고 해서 답은 개인 공간. 다음은 민교사가 A에서 적용한 동작교육의 교수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A, B에 들어갈 말을 쓰라라고 했어요. 동작교육의 3가지 교수 방법 중 A를 사용했다. 이 교수 방법은 아이고 교사의 모모를 보거나 설명을 보거나 아이고 이건 답이 하나밖에 없다. 지문만 봐도 알겠다. 그 박스만 봐도. 동작교육의 교수 방법 3가지 있잖아요. 직접적 또는 지시적. 그 다음에 안내 발견. 그 다음에 탐색. 이거 2개는 간접적 방법.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1, 2, 3으로 한다. 교사의 설명과 시범. 2번째, 교사의 설명, 유아의 시범. 여기는 교사의 시범. 여기는 100% 유아주도. 그러면 우리가 이거냐를 결정하는 건 교사 시범이냐 유아 시범이냐예요. 한마디로 여기 교사 설명이 들어가는 건 공통된 부분, 우리는 차이 나는 부분에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시범을 교사가 하냐 유아가 하냐. 근데 거기에서 시범 교사가 뭐뭐를 하거나 뭐뭐를 보거나 들은 후 그대로 따라하는 거. 자, 가로에서 학습자가 교사의 뭐뭐를 보거나 뭐뭐 및 설명을 보거나 들은 건데요. 비읍에 해당하는 건 보는 거고 설명은 들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교사의 시범.
교사가 다 한다 그러면 직접적이죠. 그래서 직접적 교수 방법 안에 들어가는 건 시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A에 적용했대요. 민교사가 A에 적용한 게 시범이 맞는지 교사의 어떤 그게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을 보자. 선생님을 봐. 뭐 하는지 봐. 이거 자체가 시범이네요. 그런데 시범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설명됐어요. 이렇게 줄을 뒤에서 앞으로 크게 돌리고 줄이 발밑에 왔을 때 자연스럽게 걷는 것처럼 타고 넘어가는 거야. 한 번 더 보여줄게. 자, 보여주기도 하고 설명도 하네요. 교사가 다 하네요. 그럼 교사의 시범, 교사의 설명 맞고 직접적 교수법 맞네요.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신체운동 건강영역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내용범죄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B에서 민교사가 은지에게 지도해야 될 태도 한 가지를 쓰라입니다. B. 근데 그 내용범주,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내용범주 세부 내용은 거기 있습니까? 네, 제가 신체활동에 참여하기는 내용범주이기 때문에 내용이 3개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 내용범주 전체적으로 뭐라는 거죠? B에서 민교사가 은지에게 지도해야 되는 거. B. 아이고 우리 은지가 실비아 같네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은지 잘한다 이랬더니 은지가 저 잘하죠? 하면서 어깨를 으쓱했대요. 그래서 지연이가 왜 안 되지? 이랬더니 은지가 지연이 보면서 야, 너 왜 자꾸 발이 줄에 걸려? 난 안 그러는데 이거 쉬운 거야. 나처럼 좀 해봐. 실비아 항상 하는 말, 이 쉬운 걸 왜 모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 그거 저랑 똑같네요. 지연이가 난 못해, 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은지한테 뭘 교육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지 나이가 몇 살이에요? 5세 반이라고 전체 돼 있네요. 그럼 5세 반 세부 내용에서 존중하라라는 세부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 능력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그게 답이겠네요. 세부 내용 찾으라 하니까. 아, 그것에 근거해서 지도해야 되는 내용, 그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선생님, 세부 내용이 근거하라 그럴 때 제가 선생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 세부 내용을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써라. 그래서 저는 따옴표를 써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 능력의 차이를 이해한다는 세부 내용에 근거하여 유아들 간의 비교를 삼가고 누구나 잘하는 부분과 덜 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동작의 구성 요소 중 한 가지에 대한 설명이다. A, B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A, B. A는 혼자서 둘이서 소집단으로 대집단으로 움직여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요. 혼자, 둘이, 소집단, 대집단. 혼자서 하는 거, 대집단으로 하는 거, 사람이랑 하는 거. 그럼 이거거든요. 혼자랑 하는 건요. 신체와 신체의 관계예요. 나의 몸끼리 하는 것.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과 하는 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그게 2명이든 소집단이든 대집단이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공통된 건 관계인데 우리가 관계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 A의 하위 요소 중에 하나가 소도구와 기구가 신체와 어떻게 관련되는 건데 선생님 신체와 기구가 소도구나 기구가 신체와 관련된 건 사물과 신체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게 3가지거든요. 신체와 신체의 관계, 내 몸. 2번째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끼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신체와 소도구, 물건과의 관계,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요거 3개거든요. 이제 신체와 물체와의 관계, 신체와 사물과의 관계 똑같은 겁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관계가 확실해요. 그래서 답은 관계, A에 들어가는 것, B는 신체와 물체와의 관계. 이론 알아두시고요.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모모유치원 5세 반 언어활동 상황이고 박 교사가 유아들과 함께 개적한 대화 내용이다. 이거 단선형, 순환형 이거 우리 선생님들은 100% 아는 거. 야, 이거까지 나간다, 기출에서. 야, 진짜 이거 실비할 거 다 나간다, 정말. 아. 선생님,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으신 분들은 축복입니다. 제가 기출문제를 푸는 전략을 100% 완벽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논란이 됐던 게 소문제 2번인데요. 1번 문제 논란이 없는 것부터 가시겠습니다. 가의 기업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 근거가 되는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의사소통 영역의 말하기 내용의 내용 범주의 내용을 써라. 선생님 세부 내용 쓰라 아니에요. 내용 범주, 내용 세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말하기 내용 범주의 내용을 쓰라 그랬어요. 그런데 동화를 개작하는 거, 다시 짓는 거예요. 말하기에서 골라야 돼요. 선생님 거기 235에 해설서 자료에 있습니다.
235의 말하기라는 파트에서요. 요렇게 찾을 때도요, 내용만 쓰라 그랬지만 내용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찾고 그 세부 내용이 어느 내용에 해당하는지 봐야 돼요. 저희가 상세한 내용들이 각각 어떻게 해당하는지는 세부 내용을 봐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그 세부 내용에 보시면 이야기를 지어 말한다, 말하기를 즐긴다라는 게 있죠. 그쵸? 이게 몇 살 아이들? 5세 아이들. 그쵸? 5세 세부 내용에 중간쯤에 235 이야기를 지어 말하기를 즐긴다. 동화 개짝하기가 이야기 지어 말하기 아니에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가 있어요. 답은 느낌, 경험, 생각 말하기예요. 세부 내용 쓰신 분들 오답 처리됐겠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 하나 중에 하나, 이거. 그러니까 세부 내용에 일단 내용이든 내용 범주든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찾고 그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내용 범주를 답으로 적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통은 세부 내용 그대로 답으로 적으세요. 내용을 적으라 했을 땐 내용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통으로 니은과 리을의 공통으로 나타난 한상동화의 특징을 쓰고 2번 동그라미 2번이 틀리셨죠. 이게 논란이 됐죠. 논란 하나도 될 거 없는데 논란이 됐어요. 이해 불가해요. 실비아는. 그 다음에 리을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한상동화의 특징을 일단 그거부터 찾겠습니다. 논란 없는 거. 방은 숲이 되고 촛불이 바다가 되었어요. 환상이네요. 그때 어디선가 엄마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현실. 민수는 촛불이 바다를 건너 숲을 지나 방으로 돌아왔어요. 환상. 그러면 이거는 리을, 디귿, 리을에 공통적으로 알아난 한상동화의 특징은 현실과 상상을 왔다 갔다 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동화의 구성 형식에는 단선형이라는 게 있고 순환형이라는 게 있어요. 단선형 여기까지는 선생님 다 아시죠? 단선형은 이게 이제 구성 플롯의 얘긴데 플롯이 이제 구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구성이라 하면 도입, 전개, 마무리 이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제 문학식으로 얘기하면 발단 문학식으로 얘기하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거 들어보셨죠? 발달, 전개, 절정, 결말 이게 일련의 일직선으로 가는 게 단성형, 순환형은 갔다가 돌아오는 거. 지문을 보면 단선형도 되고 순환형도 돼요. 시간상으로는 단선형이고 공간상으로는 순환형이에요. 자, 우리 아기가 방에 갔다가 초콜릿 날아갔다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공간적인 요소는 맞아요, 순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시간형으로 보세요. 엄마가 이 닦으라 했는데 방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방에 숨었어요.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얘가 어딨니 그래서 엄마가 왔어요. 우리 아이가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그런 건 아니고 방, 초콜릿 방 할 때 시간의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를 안 닦았어요. 도망갔다가 잠깐 잠이 들어서 상상을 했겠죠. 그래서 엄마가 얘 어딨니? 이 말이 너 빨리 일어나 이 뜻이었겠죠. 이도 안 닦고 자더니 그 다음에 우리 민수가 한 거는 이를 닦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시간적으로는 돌아간 게 없어요. 한마디로 타임머신이 아니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해서 아침으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날 아침 한마디로 타임머신 타고 그날의 아침으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시간성으로는 쭉 단선형이었어요. 이래서 선생님들이 지문만 보고 답을 푸신 분들은 단선형이에요, 순환형이에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무슨 기출문제를 지문만 보고 푸시면 소문제 보세요. 소문제 2번에 소문제 동그라미 2번 뒤에 나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동화의 구성 형식을 쓰라 그랬잖아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동화의 구성 형식은 단선형 아닙니까? 단선형의 정의 아닙니까? 지문에는 단선형 되는 거 맞고 순환형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소문제를 보셔야죠. 이걸 묻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정확하게 단선형의 정의가 소문제에 나와 있는데 이건 지문 안 봐도 소문제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이걸 왜 틀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2년, 3년, 4년을 공부해요. 그리고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강사 수준에서 어떻게 이 답을 낼 수가 있지? 강사 수준에서? 선생님들은 지문 보고 잘못했다 그랬지만 강사가 어떻게 문제 안 보고 지문을 보고 순환형이라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2년, 3년, 4년이 되지. 실비아의 수강생은 1년 만에. 열심히 실비아가 하라는 거 다 하면. 안 하시는 분, 실비아가 뭐 과제 드렸을 때 그 다음 주에 수업 안 오시는 분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단선형 하나예요. 혼란될 거, 논란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답을 한 강사가 있다면 그 수업 듣지 마세요.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3번 문제요. 전래동화와 한상동화의 문학적 요소에 관한 거고 A, B에 들어갈 말을 쓰라라고 합니다. 전래동화는 권성징악이나 인과 응보인데요. 주제입니다. 결말이기도 하죠. 이 주제가 결말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제라고도 하고 결말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결말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 주제가 결말에서 포함되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인과응보, 권성징악은 전래동화의 주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에 들어가는 건 주제이고요. 기출문제 이런 거 전에 17년 전에 이거 기출문제 권성징악과 인과응보가 주제다 이런 기출문제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환상동화는 그러니까 주제가 한정적인 건 전래동화. 그래서 우리는 닫힌 결말이라 하고요. 환상동화는 정해진 게 없어요. 주제가 너무 다양하고 결말도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린 결말을 쓰는 게 아니라 열린을 쓰시는 거예요. 열린. 8번 문제요. 기역, 디귿과 같이 동화듣기 활동을 전개한 근거가 되는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의사소통 영역의 읽기, 내용 범주의 세부 내용을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글만 없고 그림만 있는 책을 보여줄 거야 인데요. 자, 여기에서 내용 범주의 세부 내용 읽기에서 찾아 쓰는데 읽기 한번 봅시다. 기역과 디귿. 글은 없고 그림만 있는 책을 보여줄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림을 잘 보자. 그럼 이거 그림을 읽는 건데, 그쵸? 그림을 읽는 거 아니에요? 글은 없고 그림만 있는 책을 보여줄 거야? 무슨 이야기인가? 자, 그림을 자세히 보자.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이해한다. 그 세부 내용과 맞는 거 아닙니까? 4세니까 4세 세부 내용? 교재 보실게요. 교재에 보시면 그 240에 보시면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이해한다가 4세와 5세죠. 4세와 5세에 해당하는 거인데요. 이게 근거가 되는 세부 내용일 수밖에 없네요. 다른 이견 없으시죠? 이때는. 그 다음에 준태가 인식하고 있는 한국어의 의문론적 특징. 선생님. 한국어의 의문론적 특징. 의문론은 이제 언어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의문론에서 들어가는 게 두 개예요. 의문은 소리, 발음을 얘기해요. 발음의 법칙을. 그런데 그 발음의 법칙이 음소, 가장 작은 단위.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뭐다? 음소다. 왜? 여기를, 이 자음을 뭐라고 바꿔야 되지? 이 자음 하나를 바꾸면 소리가 바뀌잖아요. 제가 음소라고 안 하고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소리가 완전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변경할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음소가 소리의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음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음소들의 결합이 음절이거든요. 니은에서 우리 아이는 준태는 글자 한 글자를 가리킨대요. 이게 이제 음절이잖아요. 이게 한 글자가 이걸 가리키면서 빨강 우산 한대요. 그러면 음절을 인식하는 거죠. 문제가 너무 쉬운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됐지. 이게 3번 문제. A와 B는 읽기의 성격이 다르다. A, B에 해당하는 읽기의 유형을 차례대로 쓰고 읽기에 해당하는 문식성 발달에 대한 관점을 쓰라. 선생님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신이론을
신이론의 성격을 제가 이제 제 강의 신이론 강의 때 말씀을 드리는데 신이론 학자들은 현재 살아있는 학자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의 이론은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게 돼서 저희가 항상 새롭다라고 해서 신이론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실제로는 강론을 얘기하죠. 누리과정과 관련된 배경이론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신이론 학파들의 특징은요, 옛날 학자들의 이론을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연구해서 결과가 다르다, 똑같다를 낸 건데, 원래 학자는 메이슨이 맞아요. 메이슨이 문자인식 발달 단계, 문자인식과 관련된 이론을 얘기했고, 자룡고가, 그러니까 메이슨이 원래 학자, 자룡고가 신이론 학자, 새로운 학자, 그 사람이 메이슨의 이론을 가져와서 그대로 쓴 거. 근데 두 이론의 명칭은 달라요. 1, 2, 3단계는 동일한데, 그 1, 2, 3단계를 부르는 게, 하는 게, 명칭이 다르고 설명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건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전공서는 이게 학자 이름 빼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또 그 전공서의 용어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세 이론이 같은 건데 메이슨으로 답하냐, 자룡고로 답하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답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때 선생님들께서 강사 답이 또 나뉘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나눈 게 아니에요. 어떤 강사는 메이슨 이론으로 답했고요. 어떤 강사는 자룡고 이론으로 답했어요. 어떤 강사 일반적으로 온 거에서 답한 강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자룡고로 답했어요. 이유는 저는 이제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출제의 근거를 찾는 편인데 메이슨의 이론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17년 전해인 2016년에 자룡고의 읽기 발달 단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기출된 학자의 다른 이론이 나오는 게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자룡고의 근거에서 답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모두 다 정답 처리되는 거고 동의어로 인식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답도 맞고 이 답도 맞아요. 이거는 유사 답안이 아니라 모든 답안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1단계가 맥락 의존인데 환경 인쇄물을 읽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가 길이를 인식하고 어느 정도 대소변화 어떤 초기 자음 모음의 인식을 인식하는 거고요. 3단계가 철자 그대로 읽는 거예요. A, B요. 근데 우리 준태가 어떻게 하냐 하면 그림과 글자를 매치해서 읽어요. 그쵸? 우리 준태가. 글자를 모르고 그냥 환경 인쇄물만 읽는 건가? 그렇다고 보기엔, 그런 거구나. 우리 아이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글자 몰라도 읽을 수 있어. 준태가 그런 말을 하네요. 그러면 얘는 글자를 몰라도 읽는다, 뭘 읽었다? 표지를 읽었다죠. 그림을 읽었다죠. 그래서 그 표지에는 빨간 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는 그림을 읽을 거니까 빨강 우산이라고 읽은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이게 아니라 니은이야라고 이렇게 니은을 강조해서 빨간 우산이라고 이렇게 읽어주고 있죠. 그럼 우리 교사는요, 요거 자음 모음에 치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환경 인쇄물 그림을 읽는 거는 1단계고 그 다음에 이런 자음과 모음의 변화를 눈치채는 거는 2단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답이 자룡고 이론에 근거하면 표의 문자 단계에서 자문 문자 단계고요. 메이슨의 이론에 근거하면 맥락 의존 단계에서 시각적 은신 단계인데 이건 어느 답이 맞다 틀렸다는 못해요, 선생님. 둘 다 답이에요. 당연히 둘 다 답이에요. 그리고 그 두 이론은 모두 교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A 읽기에 해당하는 문식성 발달에 대한 관점을 써라 그랬는데 A에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가르쳐서 읽는 거, 글자 모르지만 그림을 읽는 거, 발생적 문식성의 특징이에요. 선생님, 문식성은 읽고 쓰는 능력이요. 근데 읽고 쓰는 능력 전에 그 아이가 읽고 쓰기를 하기 전에 그것과 관련된 아이의 모든 발달 상태를 저희가 발생적 문식성이라고 하는데 기출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클레이라는 학자가 뉴질랜드 학자가 처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답은 발생적 문식성이요. 선생님 이런 것만 보고 어떻게 개념의 설명 없이
기출문제를 낼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레이 발생적 문식성은 기존의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고 그때 개념뿐만 아니라 각각의 예시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읽고 쓰기 문식성과 관련된 지만 그 전에 발달하는 건 발생적 문식성이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답은 발생적 문식성이요. 3번 우리 진우에게 지도해야 할 말하기 행동 두 가지를 의사소통 내용, 세부 내용에 근거하라 그랬는데 우리 진우가 뭐 했나 봅시다. C에 해당하는 건데 선생님이 한쪽 천천히 보여줄게. 누가 먼저 이야기 지어볼까? 준태가 손을 들었어요. 준태가 이야기해보자 그랬는데 진우가 말을 했어요. 진우가 먼저 큰 소리로 말하면서 빨강 우산이 힝 날려서 바위에 부딪혔어요.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러면 발음도 잘못됐고요. 말하는 순서도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잘못을 했는데 그 세부 내용이 만 4세 세부 내용에서 찾다 보니까 말하기와 관련된 내용 범죄에서 찾으라죠. 그래서 그것까지 찾다 보니까 우리 말하기 거기에 보시면 그 교재 245에 만 4세 세부 내용으로 이런 거 보이십니까? 차례를 지켜 말한다. 또 하나는 친숙한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해 본다. 있으십니까? 애가 발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발음이 안 되는 거고 차례를 지켜서 말하는 거고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는 차례를 지켜 말한다라는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친구가 말해야 할 때는 기다렸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말한다. 친숙한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한다는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기 모델을 보여주고 유아가 바르게 발음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두 가지가 됩니다. 야, 선생님 이게 기출 강의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1시간 반은 소요가 돼야 돼요. 저보다 우리 촬영을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 너무 고생을 하시네요. 유치원 교육과정 B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